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전기공학부의 박종호 교수님의 연구실인 전력전자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김경탁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박사학위 논문 1차 본심으로서 저압 교류 직렬 아크 고장 감지를 위한 근사 엔트로피 기반 알고리즘 및 PCB 통합 센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은 연구의 배경과 연구의 목표 순으로 발표가 진행됩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세 가지 사고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의 화재 사건이나 2024년 발생한 서천 특화시장 화재 사건과 2024년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건은 모두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그런 사고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 교수님께서는 부천 호텔 사건에 대해서 이번 호텔 객실 화재의 원인으로서 소방당국이 밝힌 불똥은 탁탁하고 튀는 스파크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띠직하면서 생기는 전기 불꽃으로서 아크 차단기만 설치되어 있었어도 불이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러한 아크 차단기가 지금 현재 국내에 잘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화재라고 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아크 차단기에 대해서 굉장히 보급화가 시급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선 혹은 누전 차단기와 다르게 아크 차단기는 합선이나 과전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데 사용되는 배선 차단기와 다르게 전기 스파크로 인해서 화재를 예방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차단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배선과 누전 차단기의 경우는 의무 설치가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아크 차단기로서는 현재로서는 의무 설치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배선 누전 차단기로서는 아크를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전기 화재에서 아크라고 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가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누전이나 과부하에 의한 전기 화재는 각각 3.7%와 9.4%로서 미미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적은 영향을 가지는 데 비해서 오른쪽 표에서 보시듯이 전기 화재 유형 중 아크로 인한 화재 유형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면 차단기를 설치한다면 이러한 전기 화재 중에 약 27.5% 정도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기 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아크라고 하는 현상 자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해외에서는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2002년부터 UL1699라고 하는 표준을 제정하여서 주택에 아크 검출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독일도 역시 2018년부터 유럽 표준인 IEC 606 표준을 따르면서 아크 검출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2014년에 IEC 62606을 이제 부합한 KSC IEC 62606을 제정을 해서 이에 발맞추어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봤을 때 전기 화재라고 하는 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차단기의 보급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국내 아크 차단기 산업이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아크 차단기 제품 같은 경우는 해외 제품 대비해서 낮은 아크 검출률과 높은 오작동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표준인 UL1699나 유럽 표준인 IEC 606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제품들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 표준인 KSC IEC 시험 기준하고 경보기 인정 기준인 FIS 015로 개발 중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현재까지도 그 성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전기안전연구원이나 혹은 국내 중소기업 업체 주도로 산업계와 학계에서 통합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의무 설치가 강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공급 단가도 굉장히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의무 설치 품목에 해당하는 국내 노전 차단기 같은 경우는 대당 1만 원 미만으로 구입이 가능함으로써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보급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아크 차단기 같은 경우도 $30에서 $50 정도 선에서 가격 안정화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데, 국내 아크 차단기 같은 경우는 상용화 전 개발 단계에 있음으로써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요가 낮기 때문에 대기업이 뛰어들어서 이런 제품 개발에 진행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중소기업 주도의 제품 개발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미국의 경우는 2002년에 이제 주택의 아크 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수요가 굉장히 높고 그에 따른 공급 단가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향후 우리나라 역시 설치가 의무화됐을 경우에 이제 국내 아크 차단기 시장이 해외 제품으로 잠식될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제품 대비 국내 제품의 성능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장에서 이에 대해서 선행 연구에 대해서 고찰을 하겠습니다. 그 고장의 유형과 현재 연구 동향, 그리고 그 고장 알고리즘을 만들 때 극복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형별 아크 고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크라고 하는 현상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도 발생하고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나눠서 이 연구가 어떠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압과 고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졸업 논문에서는 통상 1kV 이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및 산업용 아크 차단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류와 교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직류 아크 자체는 굉장히 교류 아크 대비 자기 소호가 어렵기 때문에 위험도가 교류에 비해서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태양광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직류 아크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가 중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앞선 사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산업과 제도가 교류 아크에 대해서 여전히 대비가 미흡한 상황인 것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전히 교류 아크 고장 감지에 대한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직렬과 병렬이라고 하는 두 가지 카테고리 중에 이제 하나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병렬 아크 고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그 위치상 단락 회로를 구성하기 때문에 과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과전류는 기존 배선용 차단기인 MCCB에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직렬 아크 고장 같은 경우는 선로에 직접적으로 임피던스가 삽입되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선로의 전류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배선용 차단기나 누전 차단기에서 감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아크 차단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크 차단 이를 통해서 봤을 때 아크 차단기에서 직렬 아크 고장 삼지 성능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저압 교류에서의 직렬 아크 고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압 교류 직렬 아크 고장 발생 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선로의 임피던스의 증가로 인한 이제 부하 전류의 크기가 감소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하의 탈락이나 혹은 아크 고장이 아닌 제3의 요인으로 인해서 전류의 크기 자체가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오로지 아크 고장만의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부하 전류의 파형에서 숄더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아크의 소호 기간에 순간적인 영전류가 발생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하여 제로 크러싱 피리오드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러한 숄더 현상 같은 경우는 정상 동작을 하고 있는 일반 부하 중에 특히 조광기 등의 부하에서 정상 동작 시에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 역시 아크 고장만의 특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부하 전류의 고주파 및 고주파수 성분이 증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질 수 있는데요. 아크의 재점화 및 지속 기간에 이제 발생하는 비선형이고 또 무작위적인 상태 전환으로 발생을 합니다. 앞선 두 가지 특징보다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 특징에 대해서 주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 증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 영역의 신호를 이제 분석을 하거나 통계적 처리를 거쳐서 특성을 추출하는 방법도 있고, 주파수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 영역의 신호를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여서 FFT나 STFT나 DWT나 CJT 등 이런 변환 등을 사용을 해서 고장 전후의 변화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특성을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추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혹은 이제 전압이나 전류 센서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추출을 하는데, 전압 전류 이외에 제3의 센서를 활용하여서 그 외의 특성들을 추출하기도 하는 그런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활용해서 이제 간단하게는 임계값을 활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개발되기도 하고요. 최근 이제 폭발적으로 발전되고 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등의 AI 모델들을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직렬 아크 고장 검출 알고리즘을 만들 때 기술적이나 환경적 제약 요소들을 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UL1699나 AC62606 등의 표준에서는 이러한 아크 고장 전류에 따른 차단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UL1699에서는 120V 환경에서 직렬 아크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부하 전류가 5A라고 한다면 1초 내에 이 아크가 발생을 했을 때 차단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성능에 대한 제약 조건이 부여되게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다양한 부하 유형 및 구성 조건에서도 감지와 오감지 성능을 모두 확보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하가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그런 유형들의 부하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그 부하가 연결되어 있는 배선도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의 올바른 감지 성능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UL1699나 AC660 등의 표준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하 조건과 이제 그 발생 위치에 따른 구성을 제시하여서 성능을 시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환경이 굉장히 낮은 연산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에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크 차단기는 분전반이나 혹은 멀티탭 혹은 코드 등에서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서 설치가 되는 것이고, 또한 차단기의 가격 등으로 인해서 이제 고성능의 컴퓨팅 성능이나 빠른 통신 기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도 구동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구동 과정이 이제 가벼워야 한다는 그런 제약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 아크 고장 검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할 때 위 제약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3장에서는 저연산 성능 기기를 위한 근사 엔트로피 기반 저압 경주 직렬 아크 고장 검출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아크 고장 시 발생할 수 있는 전류 파형의 불규칙성에 대해서 먼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직렬 아크 고장이 발생을 하면 고주파수 성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직렬 아크 고장이 발생했을 때 60Hz 기본파 성분 자체는 이제 감소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 영역에서 그 크기가 급격히 변하는 특징이 발생을 합니다. 시간 영역에서 급격히 변하는 특징을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설명을 하면
정상 동작 대비 없던 주파수 성분들이 이제 생겨나는 그런 현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주파수 성분이 고주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고주파수 대역에서 그 크기도 변화가 한다고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굉장히 강한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신호의 변화로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아크 고장 시 발생할 수 있는 불규칙성의 사례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주기적으로 에어컨디셔너에서 잘 정상 동작 시에는 주기적이고 굉장히 복잡하지 않은 그런 파형을 가지고 있다가 아크가 고장을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주기성이 틀어지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고요. 중간의 그림 같은 경우는 아크가 고장이 발생을 하면 순간적으로 이제 시간 영역에서 크기가 급격히 변하는 라이징 엣지나 혹은 폴링 엣지 같은 것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을 하면 이제 하이 프리퀀시 성분들이 감출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에서 불규칙성하고 복잡성을 수치적으로 정량화하는 지표로서 엔트로피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엔트로피는 연력학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한 이래로 이제 셰넌이 정보 엔트로피를 소개하기까지 이제 쭉 이어져 왔는데요. 셰넌이 제안한 정보 엔트로피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퀀스 A하고 시퀀스 B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C계열에 해당하는 그런 신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시퀀스 A는 누가 봐도 10, 10, 10이 반복되는 굉장히 주기적이고 규칙적인 그런 신호라고 할 수 있고요. 시퀀스 B 같은 경우는 이제 1100, 100, 110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기성을 찾기가 힘들고 굉장히 불규칙한 그런 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셰넌이 제안한 정보 엔트로피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둘 다 1비트로서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주기적인 시퀀스 A 대비 불규칙한 시퀀스 B의 이제 그 불규칙성에 대한 차이를 정량화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정량하기 위해서 근사 엔트로피가 도입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3장에서는 직렬 아크 고장 시 발생하는 전류 파형의 불규칙성을 이제 수치적으로 정량하기 위해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근사 엔트로피의 수식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샘플링된 길이 n의 시계열 데이터 u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근사 엔트로피에서는 임베딩 차원이라고 불리는 자연수 m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위에 시계열 데이터 u를 이 임베딩 차원 m을 선정을 해서 m 차원의 벡터 xi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2번에서 형성한 벡터들을 사용해서 그 각각의 벡터들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되고, 시계열 데이터 U의 표준 편차를 미리 설정한 R'과 곱하여서 기준값 R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3번에서 계산한 거리들을 이제 기준값하고 비교를 해서 작거나 같은 개수를 세게 되는데, 이를 이용해서 평균 유사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평균 유사도의 개념은 거리들이 기준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두 벡터는 근사적으로 같다고 간주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같으면 1로 카운팅을 하는 거고, 이제 작거나 같지 않으면 0으로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균 유사도를 계산을 한 이후에 모든 i에 대해서 반복하여서 phi mr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n 플러스 1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근사 엔트로피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서 근사 엔트로피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그림은 길이 100인 한 줄기 사인파와 그리고 길이 100인 굉장히 랜덤한 그런 시퀀스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사인파에 대해서 근사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라지 n이 100이기 때문에 라지 n이 100으로 설정을 해 놓았고, 임베딩 벡터인 자연수 m은 2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r'은 2로서 일단 가정을 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시계열 데이터 u는 사인 3.6도, 사인 7.2도, 그리고 쭉 해서 사인 360도까지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 u가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사인파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면 R은 이제 0.14가 나오게 되고요. m은 2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2차원 벡터들의 집합이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됩니다. 즉 x1에 해당하는 벡터가 sin 3.6도와 sin 7.2도, 즉 0.06과 0.13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x2는 0.13, 0.19, 그리고 x99는 마이너스 0.06과 0이라고 하는 벡터들의 집합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벡터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벡터들과의 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는데, 예를 들어 x1과 x2의 벡터들과의 거리는 0.06에서 0.13을 뺀 값과 0.13과 0.19를 뺀 값 중에 최대값을 선정을 해서 그 중에 한 값만 이제 선정이 됩니다. 모든 i와 j에 대해서 이제 거리와 기준값을 비교하게 되면 근사적으로 같은 벡터들은 7개로 카운팅이 됩니다. 즉 x1과 x1, 자기 자신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0.14보다 작은 0이라는 거리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x1과 x2, x1과 x3 쭉 해서 총 7가지의 값들이 0.14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균 유사도인 CIMR을 계산을 하면 0.07이 되고, phi 2R은 마이너스 2.12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approximation 엔트로피를 계산을 하면 0.19라고 하는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계산 과정을 위 그림의 무작위 시퀀스에 대해서 동일한 계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approximation 엔트로피 값은 0.54라고 하는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시를 통해서 근사 엔트로피라고 하는 이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데이터의 불규칙성을 잘 표현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사 엔트로피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엔트로피들이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소개했던 근사 엔트로피를 조금씩 계산하는 그런 엔트로피 방식들이 연구가 되어져 왔고, 이러한 저압, 교류, 직렬, 고장 감지를 위해서 엔트로피 방식에 대한 후보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엔트로피가 앞에 설명드렸던 근사 엔트로피 이후에 바로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앞선 근사 엔트로피에서 유사도 계산 시에는 자기 자신과의 비교를 포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x1과 x1의 거리를 비교를 하게 돼서 이 자기 자신과의 비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자기 유사성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말은 사실 무언가와의 거리를 비교할 때 자기 자신과의 비교를 하지 않고 타인과의 거리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런 자기 유사성이 하나가 추가되는 순간 전체적인 이 유사도에서 바이어스라고 하는 옵셋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샘플 엔트로피는 이 자기 유사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dx1과 x1 같은 이런 자기 자신과의 비교를 제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점이 극복되는 반면, 어떠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자기 유사성을 제외하게 되면 하나도 닮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말은 이 자기 유사도 계산하는 이 CIMR이라고 하는 값이 그러면 하나도 카운팅 되지 않았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phi MR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로그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로그 안에 0이 들어가게 되면 로그가 이제 무한대로 계산을 하게 돼서 순간적으로 이 값들이 계산이 되지 않거나 혹은 난값으로 유지되거나 혹은 최대값 혹은 최소값으로 이제 발산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SAF 감지를 위해서 데이터에다가 샘플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보면 왼쪽과 같이 이제 특정 조건에 대해서는 모두 계산이 되는 반면에, 오른쪽 같이 이제 계산이 되지 않아서, 즉 난값이나 혹은 그 해당하는 값이 없게 돼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불연속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데이터가 소실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퍼지 엔트로피가 이러한 샘플 엔트로피의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개되어졌습니다. 그럼 유사도 계산 시에 이제 거리 계산 후에 이제 하나도 유사하지 않은 그런 케이스가 나와서 0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0이 되는 그 과정에서 한 단계를 더 거쳐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유사도 계산 후에 이제 거리 계산 후에서 한 번 더 비선형 함수를 거치게 됩니다. 즉 그 부분이 0이 나와도 익스포넨셜 함수에 지금 여기 항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1과 0 사이에 익스포넨셜 값에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그 안에 값이 0이 되는 그런 값이 발생을 하지가 않게 되고, 항상 0과 1 사이의 값에 이제 부드럽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샘플 엔트로피가 가지고 있는 불확정성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지금 익스포넨셜 함수나 시그모이드 함수나 가우시안 함수 등의 비선형 함수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마이크로 컨트롤러 수준에서 이러한 지금 비선형 함수의 연산을 하게 된다는 의미는 굉장히 유의미한 연산량 증가가 수반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엔트로피 계산을 할 때 시간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SAF 감지를 위해서 지금 마이크로 컨트롤러 수준에서 돌려야 하는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연산량 증가는 당연히 레이턴시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했던 근사 엔트로피와 샘플 엔트로피와 퍼지 엔트로피는 연산 복잡도 측면에서 봤을 때 입력 데이터의 개수의 제곱의 연산 복잡도가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할 이제 순열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입력 데이터의 제곱에 비례하는 연산 복잡도를 가지는 게 아니라 입력 데이터 개수에 그대로 선형적으로 연산 복잡도가 증가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순열 엔트로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순열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임베딩 벡터는 똑같이 이제 만드는 거는 맞는데, 이제 m 팩토리얼의 순열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베딩 벡터인 값이 m이 3이라고 할 때 3 팩토리얼의 순열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 3으로 선정한 순간 이제 순열에 대해서는 1, 2, 3, 1, 3, 2, 2, 1, 3, 2, 3, 1, 3, 1, 2, 3, 2라고 하는 총 6가지에 해당하는 순열로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시계열 데이터 중에 3.5와 4.7과 1.6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임베딩 벡터로 추출이 되었다고 한다면 4.7 더하기 1.6의 결과는 6.3입니다. 한다면 3.5와 4.7과 1.6이라고 하는 이 순서만 이제 순열로 변환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2와 3과 1로 자동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모든 임베딩 벡터의 값들을 이제 순열에 해당하는 빈도수를 세워서 그 빈도수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확률 PI로 변환한 다음에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셰넌의 정보 엔트로피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순열 엔트로피는 순서 정보를 활용하고 이제 연산 복잡도가 이제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SAF 발생 시에는 전류 파형의 순간적인 변화를 이제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진폭의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진폭 변화의 정도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순서로만 반영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SAF 감지를 위한 엔트로피 방식으로서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고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산 복잡도가 낮은 것은 이게 m이 작을 경우에만 한정되어 있고, 또 라지 n이 좀 어느 정도 클 때 다른 엔트로피 방식 대비 연산 복잡도가 낮은 것이기 때문에 이 주요 파라미터들을 선정을 할 때 항상 이 연산 복잡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듯이 샘플의 개수가 만약에 300개라고 얘기를 한다면 샘플 엔트로피나 퍼지 엔트로피가 이제 0.0004초, 0.0006초가 걸리는데 반면 오히려 퍼뮤테이션 엔트로피가 0.0007초로서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열로 변환하는 과정도 이제 거쳐야 되고,
순열로 변환할 때 메모리도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근사 엔트로피, 샘플 엔트로피, 퍼지 엔트로피 대비 어느 정도의 트레이드 오프를 가질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이제 네 가지 엔트로피를 후보군으로서 소개를 드렸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다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근사 엔트로피를 먼저 선택하게 된 이유는 샘플 엔트로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연속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퍼지 엔트로피가 가질 수 있는 퍼지 함수를 꼭 사용해야 되는, 그러니까 비선형 함수 연산을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러한 단점을 근사 엔트로피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순열 엔트로피 대비해도 이제 진폭 변화의 정도를 온전히 반영하는 그런 엔트로피이기 때문에 근사 엔트로피를 일단은 이 논문의 3장에서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엔트로피 유형에 대해서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멀티 스케일 엔트로피라고 하는 멀티 스케일 엔트로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 소개드렸던 네 가지 엔트로피는 단변량 엔트로피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멀티 스케일 엔트로피는 단변량이기는 한데 이제 카테고리가 좀 다른 엔트로피이고요. 이 멀티 스케일 엔트로피가 처음에 소개되었을 때는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무질서성을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나왔습니다. 이 첫 논문을 발표한 저자가 밝히기를 이제 복잡한 신호가 반드시 엔트로피가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단일 스케일이 아닌 여러 스케일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스케일을 이제 타우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여러 스케일에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콜스 그레이닝이라고 하는 데이터 전처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콜스 그레이닝한 데이터를 이제 다시 만든 다음에 그 데이터를 입력으로써 앞서 소개드렸던 어프로시메이션 엔트로피나 샘플 엔트로피 등을 연산을 해서 그 값들을 평가하는 그런 과정으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콜스 그레이닝이라고 하는 과정은 이제 아래 그림에서 보시듯이 예를 들어 x1, x2, x3, x4, x5, x6와 같이 쭉 이제 시계열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스케일 2의 예를 들어보면 x1과 x2를 합쳐서 둘로 나누고 x3와 x4를 합쳐서 둘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스케일 2가 두 가지 데이터를 하나로 이제 축약을 하게 됩니다. 익숙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근본적으로 지금 이동평균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평균 방법인데 이것은 결국 저역통과 필터와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SAF 감지 시에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고주파이거나 혹은 고주파 대역의 전류파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역통과 필터를 씀과 동시에 그런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은 이제 고주파 대역에 있는데 그 정보들이 대폭 손실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이 스케일을 좀 늘려서 적절한 수준에서 타우를 20까지 늘려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굉장히 유용해 보일 수 있는데, 여전히 만약에 1메가 샘플 퍼 세컨드로 이제 한 주기에 샘플링을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입력 데이터 크기가 이제 830여 개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입력 데이터 크기 자체가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저압 교류 직렬 아크 고장 감지에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오른쪽과 같은 실제 아크 발생 전후에서 이 멀티 스케일 엔트로피를 적용을 해본 케이스가 오른쪽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맨 왼쪽에 맨 위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스케일이 1인, 즉 로우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한 케이스고요. 즉 콜스 그레이닝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제 중간은 타우가 20으로서 콜스 그레이닝 되어 있는 데이터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타우가 100으로 콜스 그레이닝 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동평균 필터이고 저역통과 필터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을 해보면 그만큼의 우리가 원하는 그런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정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맨 아래에 있는 그래프인데, 지금 보시면 타우가 1일 때가 파란색이고 타우가
20일 때가 이제 붉은색이고 타우가 100일 때가 노란색인데, 좀 보시면 타우가 1일 때, 그러니까 원 데이터를 썼을 때는 이제 아크 발생 전후에 approximation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면 그 값의 이제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타우를 20까지 이제 증가시켜서 코스 그레이닝 한 후에 approximation 엔트로피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타우는 1일 때보다 훨씬 더 아크 발생 전후에 approximation 엔트로피 값이 명확하게 차이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100까지 만약에 증가를 시킨다고 한다면 오히려 타우가 1인 로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보다 approximation 엔트로피 값이 오히려 줄고, 또한 그 차이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우를 키워서 저주파 대역의 정보만 사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타우가 증가함에 따라서 잃는 정보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멀티스케일 엔트로피를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은, 데이터를 줄이면서 유용한 정보, 즉 고주파 대역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는 상태로 구간의 대표값으로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디어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다음으로 설명할 데이터 전처리에서 이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approximation 엔트로피 연산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입력 길이 n의 제곱의 제곱의 그 연산 복잡도가 증가하는 그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라지 n의 제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스몰 m에 리니어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m과 라지 n이 변했을 때 마이크로 컨트롤러 레벨에서 어느 정도의 연산 속도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아두이노 BLE33과 아두이노 기가 R1 두 가지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어셈블리 등이나 이런 걸로 최적화하지 않은 간단한 C 코드를 사용을 했고요. 두 기기 모두 동일한 코드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코드 시작과 동시에 GPIO를 로우 투 하이로 이제 설정을 하고, 코드 종류와 동시에 하이 투 로우로 하여서 오실로스코프로 두 시간 간격을 측정하여서 이 연산에 발생하는 그런 시간을 측정하였습니다. 길이 n의 제곱에 비례해서 연산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n이 1000인 경우에는 이미 기가 R1 같은 경우는 m이 2나 3인 경우에 300ms 이상에 해당하는 그 연산 속도를 보였고요. 따라서 이제 n을 1000으로 하는 것보다 n을 100으로, 그러니까 10분의 1을 줄인 상태에서 기가 R1에서 측정을 해보면 3ms에서 한 8ms 사이로 이제 조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길이 n의 제곱에 비례해서 연산 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60Hz의 한 주기마다 지금 approximation 엔트로피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마이크로 컨트롤러 수준의 연산 길이에서는 라지 n이 100 정도가 약 한계로 보여집니다. 오른쪽 위에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라지 n이 150인 정도까지도 기가 R1에서 16.67ms 미만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한 주 이제 100개 정도가 한계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 주기당 100개의 데이터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6kg 샘플 per second을 의미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6kg 샘플 per second 정도의 그런 성분 정도로는 고주파수 성분들이 대부분 소실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연산 복잡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approximation 엔트로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이후의 설명을 더 진행하기 이후에 이전에 여기서 발생한 실험 조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의 그림 같은 경우는 실험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이제 저합 교류 직렬 아크 고장 감지 알고리즘을 위해서 데이터를 추출할 때는 오른쪽과 같이 케이블 시료를 사용해서 아크를 모의를 하였고요. 왼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다양한 실험 환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케이블 시료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있고, 혹은 아크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탄소봉과 구리봉을 활용한 그런 실험 환경도 있는데, 이 3장에서는 이제 우우 상단에서 보실 수 있듯이 케이블 시료를 사용해서 아크를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IEC 66006이나 UL1699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부하 조건과 테스트 환경을 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 두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가지 부하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또한 오른쪽 아래에서 보시듯이 마스킹 부하들을 위한 4가지 구성에서 실험을 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을 묘사한 그런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을 할 때 최적 샘플링 주파수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고주파수 성분들을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부하별 아크 고장 전후에 어떠한 주파수 성분 변화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았습니다. 밴드 1이라고 하는 60Hz부터 3kHz 성분이 있고, 밴드 2라고 하는 3kHz에서 500kHz에 해당하는 대역이 있고, 밴드 3에 해당하는 500kHz 이상에 해당하는 대역이 있습니다. 지면상 이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여기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부하별 차이는 다 있습니다. 부하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밴드 1의 이제 고주파 영역과 밴드 2의 이제 주파수 대역에서 직렬 아크 고장이 발생했을 때 전후 성분의 변화가 현저히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밴드 3의 주파수에 대해서는 일단 크게 변화의 차이를 관찰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적의 샘플링 주파수라고 한다면 나이캐스트 이론에 따라서 확인하고 싶은 목표 주파수의 최소 2배 혹은 2.5배 정도의 샘플링 주파수가 필요를 합니다. 당연히 500kHz까지 보게 하기 위해서는 1메가 샘플 퍼 세컨이라고 하는 샘플링 주파수가 필요한데, 이는 주기당 16,666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 전체를 이제 approximation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입력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전류 파형 데이터의 전처리 방식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하였습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FFT와 같이 이제 시간 영역이나 주파수 영역 간의 변환이 이제 필수적인 게 아니라면 굳이 일정한 시간 간격을 가진 높은 샘플링 주파수의 모든 정보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시간 영역에서 DVDT가 크다는 이야기는 주파수 영역에서 고주파수 성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직렬 아크 고장 발생한 다음에 시간 영역에서 관측되는 급격한 전류 파형 변화의 유무가 중요하고, 또 얼마나 그러한 변화가 발생했는지에 해당하는 빈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전처리를 방식을 할 때 한 주기를 여러 개의 이제 서브 피리어드로 쪼개서 이제 이제 빈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를 하는 거고요. 각각의 서브 피리어드에서 변화의 유무를 이제 각각의 그 서브 피리어드에 대표하는 값으로 설정을 해서 이 빈도와 유무를 모두 정보로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처리 방식으로서 서브 피리어드의 대표 값으로서 맥시멈 디퍼런스 값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브 피리어드의 모든 이제 데이터들을 다 봤을 때 근접한 두 점의 차이가 가장 큰 값으로 그 서브 피리어드의 대표 값으로 설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급격한 파형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주파수 성분들을 대표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 방식으로서 이제 서브 피리어드 대표 값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민맥스 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브 피리어드 내의 데이터 중에서 최소 값과 최대 값의 이제 차이를 주기의 RMS 값으로 나눈 값 중에 이제 가장 큰 값을 이제 그 서브 피리어드의 대표 값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는 파형의 형식이나 형상이나 혹은 크기의 변화 자체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고주파수 성분을 대표함과 더불어서 이제 부하의 유형이나 부하의 크기 등이 고려되는 그런 전처리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이제 두 가지 전류 파형 데이터의 전처리 방식을 비교를 했는데, 위에 것이 맥시멈 디퍼런스 방식이고 아래 것이 민맥스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시멈 디퍼런스 방식에 대해서는 저 오른쪽에서 보시듯이 순간적으로 이제
급변하는 그런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요 맥시멈 디퍼런스 전처리 값이 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 그런 급변하는 상황이 없으면 낮은 값을 쭉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에 반면에 이제 민맥스 값 같은 경우는 이 형상 자체가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급변하는 현상도 당연히 반영을 하게 되고, 급변하지 않는 그 파형의 형상이 변할 때에도 그 값이 변함으로써 충분히 이 부하의 유형과 크기 등이 고려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주기 데이터가 16,600개라고 가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서브 피리어드를 만약에 그림처럼 20개라고 설정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서브 피리어드의 데이터 개수가 당연히 각각의 서브 피리어드의 데이터의 개수가 830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접한 데이터의 개수, 즉 맥시멈 디퍼런스 값이기 때문에 근접한 두 점의 차이가 가장 큰 값을 이제 서브 피리어드의 대표 값으로 선정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16,600개라고 하는 이제 한 주기 데이터를 20개, 즉 서브 피리어드의 서브 피리어드의 개수인 20개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당 이제 서브 피리어드당 대표 값을 설정한 이후에는 이제 한 가지 더 핵심 파라미터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주기당 서브 피리어드의 개수와 더불어서 이제 하나의 윈도우 내 주기 개수를 몇 개나 들어갈게 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처럼 5주기를 하나의 창으로 만약에 선정한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approximation 엔트로피를 계산할 때 들어가는 입력 데이터의 개수는 100개로 선정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하는 데이터 전처리 방식을 사용해서 급격한 전류 파형 변화의 유무와 빈도에 대한 정보, 즉 고주파수 성분에 대한 정보를 확보를 하면서 동시에 이전에 설명드렸던 멀티스케일 엔트로피와 같이 approximation 입력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approximation 엔트로피를 연산할 때 있어서, 즉 핵심 파라미터들의 선정도 역시 중요합니다. 핵심 파라미터로서 small m과 r''을 선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approximation 엔트로피를 처음에 이제 제안한 저자가 이제 설계를 했을 때는 합리적인 통계적 타당성을 가진 approximation 엔트로피의 시작 조건으로서 large n이 1000 그리고 small m이 2, r' 0.2에서 0.3 사이를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도메인에 대한 특성상 연산 성능을 고려해서 large n을 100으로 제한한 상태이고, 그 외에 이제 small m과 r''을 선정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임베딩 차원 m이라고 하는 자체는 연산 성능에 비교적 적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즉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그런 영향이기 때문에 적은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large n을 일단 결정을 하고 small m을 조금씩 변경함으로써 approximation 엔트로피 값의 임계값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핵심 파라미터를 선정을 할 때 제일 이제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정상 동작 상태에서는 낮은 approximation 엔트로피 값을 기대한다는 것이고, 불규칙적이고 이제 직렬 아크 고장이 만약에 발생하는 그런 복잡한 상태라고 한다면 높은 approximation 엔트로피 값을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할로겐 램프 부하에서 컨피규레이션 A 조건에서 맥시멈 디퍼런스 전체를 이용한 approximation 엔트로피 값의 변화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맨 위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시간 영역에서의 로우 데이터고, 이제 두 번째 그래프가 이 로우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개수를 줄인 전처리를 거친 맥시멈 디퍼런스 방식으로 전처리를 거친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approximation 엔트로피를 계산한 결과가 이제 아래에 있는 9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m이 2에서 4로 변경하면서 그 추이를 살펴보았고, r''을 0.2에서 0.4까지로 변경을 했을 때 이제 그 추이를 살펴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J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보면 직렬 아크 고장 전후에 경계가 명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approximation 엔트로피를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최적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악의 조건 같은 경우는 오른쪽 그림의 C, D, E 같은 케이스인데 오히려 직렬 아크 고장 후에 approximation entropy 값이 감소한 케이스가 발생을 하거나 혹은 전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그런 케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차선의 조건 같은 경우는 오른쪽 그림의 I 같은 경우인데요. 직렬 아크 고장 후에도 이제 몇몇의 점에서 낮은 approximation entropy 값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어느 정도 이제 아크 고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 시간의 이제 지연 요소로서 참여를 하게 되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로 높은 approximation entropy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 판단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이제 관찰을 하면서 m과 i'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최적의 임계값을 선정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핵심 파라미터로서 L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즉 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하나의 창에 들어가는 주기의 개수인데 라지 n이 지금 100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주기당 서브 피리어드를 G라고 했을 때 이 주기의 개수 L이 결국에는 주기당 서브 피리어드하고 곱해져서 이제 100으로 설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L이 어떻게 변했을 때 approximation entropy 값의 변화도 이제 확인을 해보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낮은 approximation entropy 값을 불규칙적이고 직렬 아크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높은 approximation 값을 나타내도록 L 값을 또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이제 에어 컴프레셔 부하에서 컨피규레이션 C 조건에서 민맥스 전처리를 이용했을 때 approximation entropy 값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마찬가지로 맨 위의 그래프는 시간 영역에서의 아크 전후의 로우 데이터를 나타낸 것이고요. 두 번째 그래프는 민맥스 전처리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의 개수를 줄인 그런 전처리 방식을 거친 후의 데이터로 설명이 됩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매 주기마다 approximation 엔트로피를 계산한 케이스가 아래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가 L이 1인 경우고 주황색 그래프가 L이 2인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아크 고장 상태가 오히려 더 낮은 그런 approximation entropy 값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1에서 2를 L이 1에서 2 사이에 있는 값을 사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L이 3 정도까지 이제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제 직렬 아크 고장 전후의 경계가 좀 모호하다는 그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이제 4나 5 정도로 키웠을 때 직렬 아크 고장 전후의 경계가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4에서 4주기에서 5주기 정도를 이제 한 번 연산에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있다고 해서 L 값을 무한정 키울 수는 없습니다. 즉 L과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L이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는 곧 한 주기당 서브 피리오드에 의한 이제 해상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L이 5라고 한다면은 5% 해상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너무 높다고 한다면 이제 서브 피리오드로 구성되어 있는 대표값들이 이제 아크 전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한 무빙 윈도우로 이제 주기마다 계산되고 있기 때문에 L이 커질수록 증감의 반영에 대해서 L-1만큼의 지연 시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오른쪽 그래프의 아래쪽에서 보시면 보라색이 지금 L이 5인 케이스인데 L이 5일 때 approximation entropy가 0.6까지 상승할 때 지금 총 4주기 정도가 4주기 정도가 이제 지연 시간이 발생한 후에 충분한 값으로 이제 반영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만큼의 지연 시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크 발생 후에 차단까지 판단이 지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해서 이제 L을 조절을 하고 이제 최적의 임계값을 선정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맥시멈 디퍼런스 전처리 방식을 ADT라고 한다면 이때 핵심 파라미터는 M은 4이고 I'은 0.3이고 L은 5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스레스홀드 값은 0.4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이 스레스홀드 값에 대한 설명은 후에 좀 더 나오는데 최적의 스레스홀드 값을 선정할 때 이제 ROC 커브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일단 매 실험마다 1초의 정상 동작 후에 1초의 직렬 아크 고장으로서 로우 데이터를 구성을 했고 샘플링 주파수는 1메가 샘플 퍼 세컨드로 선정을 했습니다. 매 주기마다 2개의 전처리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압축을 했고요. 윈도우 사이즈는 5, 스텝 사이즈 1의 무빙 윈도우 방식을 사용해서 전처리 데이터를 입력으로써 총 2초 동안 이제 계속 어프록시메이션 엔트로피를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 부하별 이제 구성별로 총 2회씩 실험을 진행을 하여서 위에서 보실 수 있는 바이올린 플랫의 왼쪽 오른쪽에 나타내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진하게 이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정상 동작 상태이고 흐릿하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발생한 이후의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는 컨피규레이션 C에서 4번 부하, 즉 조광기의 60도 각도를 가지고 있는 조광기의 경우에 보면 지금 스레스홀드가 0.4라고 하는 빨간색 점선을 경계로 굉장히 아크와 아크 전후에 굉장히 명확한 구분이 되어서 스레스홀드 값에 따라서 아크 전후의 구분을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맨 오른쪽에 보시면 5번 부하 같은 경우는 지금 스레스홀드 값의 아래에도 아크 발생했을 때의 데이터가 존재를 하고 이제 스레스홀드 값이 서로가 겹치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크 전후의 상황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모호한 경계라고 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들은 각 컨피규레이션 A, B, C, D별로 모두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또한 이제 마스킹 로드가 1호까지이기 때문에 1호까지에 해당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모두 아크 전후에 어프로크시메이션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서 그 데이터의 분포를 살펴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그래프는 정상 동작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도립전류 상황에 대한 데이터도 추가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크 발생뿐만이 아니고 정상 동작 시에도 순간적으로 이제 부하가 붙거나 혹은 부하가 탈착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인러시 커런트라고 하는 도립 전류가 발생을 하는데 이 도립 전류가 발생했을 때에도 아크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기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도립 전류가 발생했을 때에 해당하는 정상 동작의 데이터까지도 모두 고려를 하여서 이러한 스레스홀드 값을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민맥스 전처리 방식, 즉 AMT로 명명되어 있는 방식을 사용했을 때 핵심 파라미터를 선정한 이후 그 스레스홀드 값에 따라서 상태를 확인한 그런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몰 m은 4이고 r'은 0.3이고 l은 5로 저희 설정이 되었고요. 스레스홀드 값은 0.12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컨피규레이션 B 같은 경우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 민맥스 전처리 방식을 썼을 때 아크 전후의 0.12라고 하는 스레스홀드 값으로 굉장히 이 아크 전후의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컨피규레이션 C나 D나 A도 마찬가지로 그 경계가 대부분 명확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몇몇 부하들의 경우에서는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컨피규레이션 B에서 보실 수 있듯이 부하 2번 같은 경우는 모든 그 전후의 데이터가 스레스홀드 값 아래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이 2번 케이스에 해당하는 SMPS 부하 같은 경우는 이 스레스홀드 값으로 감지가 힘든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맥시멈 디퍼런스 전처리를 이용한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엔트로피의 경계값 자체가 민맥스 방식에 비해서 비교적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그런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아크 차단기 설치 후의 동작이 정상 동작이라는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정상 동작을 먼저 확실히 정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임계값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민맥스 전처리를 이용하여서 어프록시메이션 엔트로피를 계산한 이후에 임계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아크 전후를 잘 구분할 수 있고 또한 임계값을 설정할 때 중간에 해당하는 도립전류 구간을 고려해서 도립전류 구간에서도 아크로 오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임계값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설정한 두 가지 전처리 방식을 이용해서 설정한 스레스홀드 값으로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의 주요 변수를 먼저 설명드리면 스몰 c는 카운터이고 스몰 p는 모니터링 주기이며 스몰 t는 주기 인덱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스몰 s는 상태 지표로서 0은 정상으로서 정상을 나타내고 1은 현재 아크를 판단하기 위한 구간 중에 모니터링 중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2라고 하는 상태는 현재 직렬 아크 고정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저합 교류 직렬 아크 고정 RMG 알고리즘은 이제 아크이냐 혹은 정상이냐를 판단하는 이진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을 정상으로 판단하는 성능과 이제 아크를 아크로 판단하는 성능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치 기간 동안 이제 정상인 것을 감안을 해서 TP에 더 중요도를 부여하게 되었고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민맥스 전처리를 사용한 어프록시메이션 엔트로피의 경계가 더 명확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계값보다 낮은 어프록시메이션 엔트로피 값에 대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먼저 정상 동작인지를 단독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차단까지 소요되는 판단을 이제 가속하기 위해서 맥시멈 디퍼런스 전처리를 활용한 어프록시메이션 엔트로피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즉 민맥스 전처리만 활용했을 때 아크로 판단했을 때는 카운터가 1이 증가하게 되고 민맥스 전처리와 맥시멈 디퍼런스에 해당하는 전처리가 모두 아크로 판단하게 되면 카운터를 2를 증가하는 방식으로 판단을 가속하게 됩니다. 15라고 하는 전체 모니터링 주기 중에 카운터가 7이 넘으면 아크로 판단하여 판단하는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카운터는 이제 조립 전류가 발생했을 때 아크로 5 감지 방지를 위해서 설정한 값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고리즘 성능의 예시 및 검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고리즘 구동 예시인데 왼쪽 그래프는 컨피규레이션 C에서 전기들에 해당하는 부하에 대해서 성능을 검지해 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초까지 정상 동작을 발생을 하다가 딱 1초 구간에서 저합 교류 직렬 아크가 발생한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아크 전류에 대해서 맥시멈 브레이크 타임이 0.5세컨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UL1699와 IEC6206에서 설정한 부하 전류에 따른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SAF가 지금 스타트한 지 지금 0.5초 내에 이거를 감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0.25초 정도에서 0.25초 정도에서 저합 교류 직렬 아크가 고장이 최종적으로 디텍트 되어서 시스템을 차단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맥시멈 디퍼런스 값과 민맥스 전처리 값을 이용해서 둘 다 지금 어프록시메이션 엔트로피 값을 계산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맨 마지막 이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두 주기 내에서 이제 맥시멈 디퍼런스 값에 사용한 전처리 값을 사용한 이제 스레스홀드 값을 상태에서도 넘었고 민맥스 전처리를 사용한 방식에서도 넘었기 때문에 두 케이스 모두 이제 아크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카운트가 2로 증가해서 조금 더 빠른 의사결정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컨피규레이션 C에서 조광기 부하를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0초부터 전 시간 구간 내에 전부 다 이제 정상 동작인 상태를 묘사한 케이스인데요. 1.1초 정도에서 새로운 부하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저항이 부하가 달려 있다가 거기에 이제 조광기가 추가가 되어서 인러시 구간이 발생을 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빨강색 세모로 마커로 되어 있는 구호를 확인해 보시면 총 5주기에 걸쳐서 아크라고 판단을 했지만 실제로 15주기 중에 7개에 해당하는 카운터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 자체는 이제 인러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아크가 아닌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다시 상태가 0으로 넘어가서 현재는 정상 동작 상태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돌입 전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정상 동작 상태에서도 아크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오감지 성능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알고리즘 검증에 대해서 결과 페이지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테스트 케이스는 72케이스에 해당하는 노멀 케이스가 있고요. 72케이스에 해당하는 아크 발생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4회 실험을 진행을 했고, 거기에 추가로 돌입 전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감지 성능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총 48케이스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추가적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 왼쪽 그래프와 같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그려보면 true nega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true positive로 나타낼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인러시 커런트에 해당하는 그런 노멀의 데이터가 없을 때는 이제 95.14%의 어큐러시를 가지고 있고, 이제 인러시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추가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94.79%의 감지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스레스홀드에 해당하는 스레스홀드를 선정했을 때 어떻게 이 값을 설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를 ROC 커브로 나타내는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ROC 커브를 이용해서 각각의 두 가지 전처리 방식을 이용해서 ROC 커브를 그려보면 맥시멈 디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옵티멀 스레스홀드 값이 0.3437 정도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옵티멀 값은 TNR과 FNR 값의 차이가 맥시멈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설정한 옵티멀 스레스홀드 값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노멀을 노멀로 판단하는 그 성능 자체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옵티멀 스레스홀드 값보다 조금 더 스레스홀드 값을 높여서 0.4 정도로 증가하여 설정한 걸로 확인이 되고요. 이와 동일하게 민맥스 값에 대한 전처리 값에 대해서 ROC 커브를 그려보면 마찬가지로 옵티멀 스레스홀드 값은 0.0841에 해당하는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멀을 노멀로 판단하는 그런 성능 자체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0.0841이라고 하는 스레스홀드보다 조금 더 스레스홀드 값을 높여서 트루 네거티브 레이트를 조금 더 증가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스레스홀드 값을 선정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 고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증한 환경 측면에 대해서 알고리즘은 실생활의 부하와 지금 배선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하 유형 및 구성 조건에서 실험 및 성능 검증이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표준에서 제시하는 조건과 가까운 환경에서 검증함으로써 범용성을 확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정상 동작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돌입 전류 발생 조건에서도 검증을 마친 측면이 있습니다. 사용한 아크 고장 모의 장치 측면에서 보면 비록 94.79%의 정확도를 확보했지만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실험 횟수 자체가 타 연구 대비 굉장히 적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케이블 시료를 사용하는 단점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1회 실험당 준비 기간이 아크 생성기 대비 지금 압도적으로 굉장히 길고, 또한 1회 사용 후 전소되어서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한 케이스이고, 또한 케이블 시료를 만들었다고 해서 실험 성립이 100%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량률도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크 생성기 자체는 일단 환경을 갖추게 되면 모터와 같이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실험 자체를 시퀀스화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다수의 실험이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크 및 정상 데이터의 군집화 자체가 지금 어렵고, 또 이로 인해서 선정된 임계값이 준 최적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에너지가 아크 생성기 대비 2.5배 정도 높기 때문에 낮은 에너지를 가진 약한 직렬 아크 고장 발생 조건의 데이터를 따로 확보해서 이러한 임계값을 튜닝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 연구와의 비교를 해보면 어프록시메이션 엔트로피를 사용한 연구가 한 건이 있었고, 퍼뮤테이션 엔트로피를 사용한 경우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퍼뮤테이션 엔트로피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베이스 알고리즘으로서 머신러닝을 사용을 하였고,
데이터 전철을 이용해서 바로 스레스홀드 값을 사용한 제 연구와 다르게 추가적으로 웨이블리 패킷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피처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최종 의사결정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테스트 컨피규레이션도 컨피규레이션 A만 실험한 경우에 반면에 제 연구 같은 경우는 컨피규레이션 A, B, C, D 모두에 대해서 유효성을 검증을 했고요. 로드 같은 경우도 IEC606에서 제시하는 그런 마스킹 로드보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7가지 부하를 사용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러시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두 연구 모두 진행을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크 제너레이터를 이제 활용한 그런 연구이기 때문에 700번의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총 192번의 테스트를 진행한 제 연구에 보다 굉장히 더 많은 그런 횟수를 진행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연산 성능 기기의 측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저연산 기기를 감안했을 때 지금 어프로시메이션 엔트로피가 적절하게 연산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연산으로서 최소한 연산으로 기반을 하는 알고리즘을 구동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였고요. 이제 더 많은 특성은 이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만큼 더 많은 연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특성으로서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폭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AI를 이용한 알고리즘도 많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저연산 성능 기기에서는 실용적이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시듯이 AI를 활용한 타 연구의 비교표를 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지금 AI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추론을 위해서 고성능의 CPU, 라즈베리 파이나 혹은 제이슨 나노와 같은 굉장히 고성능의 CPU를 탑재한 상태에서 시연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이러한 고성능의 CPU를 사용하는 상황이 제약된 조건에서는 그 효용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이 3장의 결론은 주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류파잉이 관측되는 정상 동작과 달리 직렬 아크 고장 시 발생할 수 있는 불규칙성을 수치적으로 정량하기 위해서 후보군으로 이제 나온 엔트로피 방법 중에 근사 엔트로피를 도입하였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근사 엔트로피를 연산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높은 연산 비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연산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입력 데이터를 줄이는 2가지 전처리 기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산 성능이 제한적인 장치에서도 근사 엔트로피 연산하고 이를 활용한 알고리즘이 구동이 가능하도록 하였고요. IEC 606에서 규정한 4가지 시험 구성과 실종의 서로 다른 부하 조건을 기반으로 직렬 아크 고장 발생 전후의 근사 엔트로피 값을 임계값으로 활용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성능을 위 구성과 부하 조건 내에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94.79%의 검출 정확도를 달성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저압 교류 직렬 아크 고장 감지를 위한 PCB 통합 가능한 센서에 대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아크 에너지의 크기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아크 생성기와 케이블 시료라고 하는 이 2가지 실험 방식에 대해서 아크 생성기 사용 대비 케이블 시료 자체는 아크 에너지가 약 2.5배 정도 강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렬 아크 고장 발생 시 부하 전류의 왜곡 및 변화가 더 강한 그런 케이스이고 3장의 알고리즘은 이러한 불규칙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케이스입니다. 이와 반면에 이제 아크 에너지가 작은 케이스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듯이 케이블 시료 사용을 했을 때 아크 전압과 전류를 아크 생성기 사용했을 때 아크 전압과 전류 예시를 보면 확실히 아크 전압이 50V 정도의 피크점과 아크 생성기 사용했을 때 20V 정도의 피크점을 가지는 것으로 봐서 지금 보면 아크 에너지가 약 2.5배 정도 더 강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용 제품과 타 연구들을 해결책을 보면 별도의 고주파수만을 위한 센서를 따로 탑재하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직렬 아크 고장 시 발생할 수 있는 특성 획득을 이용해서 이제 아크 발생 지점에서 발생하는 라디오 프리퀀시 대력의 자외선이나 이제 음향 등을 측정하는 케이스들도 있었는데 혹은 안테나 등이나 전자기 신호 등을 측정하기도 하지만
이런 아크 위치 특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못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류 파형의 고주파수 성분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시멘사의 상용 제품 같은 경우는 별도의 하이프리퀀시 센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고주파수에 민감한 전류 센서나 로고스키 코일들이 연구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 사정에서는 아크 에너지가 작은 케이스에 대해서도 대응하기 위해서 별도의 센서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노이즈로서의 직렬 아크 고장 신호를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아크 발생으로 인해서 이제 두 가지 방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는 radiated emission과 conducted emission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직렬 아크 고장 발생 시에는 이제 방사 에미션이 발생했을 때는 매우 넓고 고주파수 대역의 주파수 대역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노이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루프 안테나나 스틱 안테나 등의 이제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고 이는 SAF 감지에서의 굉장히 비실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도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이 노이즈의 대역은 수킬로헤르츠, 수십 메가헤르츠 대역인데 이러한 노이즈의 주파수 대역은 하이 프리퀀시 커런트 트랜스듀서 등에서도 대응 가능한 대역이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컨덕티드 에미션은 또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공통 모드 노이즈와 차동 모드 노이즈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공통 모드 노이즈는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전력선과 중성선에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고 부하와 그라운드 혹은 전원과 그라운드의 커플링으로 이루어지는 순환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 모드 노이즈는 전력선과 중성선에서 반대의 방향을 가지고 있고 두 선을 순환하는 경로를 가지고 있고 오른쪽 아래에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크 발생 시 공통 모드와 차동 모드 노이즈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이때 비교를 했을 때 F-33-1이라고 하는 RF 커런트 프로브를 사용을 했는데 공통 모드 대비 차동 모드 시 노이즈가 확연히 아크 발생 전후에 큰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통 모드보다 차동 모드 노이즈에 대해서 아크 전후의 변화가 더 크다는 것의 아이디어를 가져왔고요. 이러한 차동 모드 노이즈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는 엑스커패시터를 활용한 EMI 필터로 활용을 해서 차동 모드 노이즈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이 차동 모드 노이즈 억제를 하는 EMI 필터의 주요 이제 구성 성분으로서 엑스커패시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엑스커패시터를 통해서 고주파수 성분의 노이즈 성분의 통로를 만들어서 그 부분으로 고주파수 성분들을 걸러내는 그런 필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동 모드 노이즈의 통로인 엑스커패시터 역할을 하는 센서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기서 얻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아이디어의 기반으로서 회로이론적 관점으로서 직렬 아크 발생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크기가 이제 아크 진행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하는 비선형 저항으로서 대치를 할 수 있고 영전류 근처에서 이제 아크는 소멸되었다가 즉 기가옴 스케일 정도의 매우 큰 저항이 삽입되어 있는 걸로 대체를 할 수 있고 아크 전압이 이제 일정 전압을 넘어서면 다시 재점화되고 지속되고 이때 유동적으로 저항이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전류가 0이 되면서 다시 아크는 소멸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을 완전히 소호되기 전까지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그런 상태로 회로이론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아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순간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아크 소멸과 재점화 간의 전환이 발생을 했을 때 아크 전압 자체가 순간적으로 상승 엣지와 하강 엣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아크 발생 구간에서도 순간적으로 포인트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아크 전압이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스위치를 순간적으로 켜고 끄는 동작과 유사하게 트랜지언트 이벤트를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말은 즉 부하의 접속 및 탈락 시 발생하는 회로의 기생성분에 의한 과도 현상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빠르고 불연속적인 상태의 전환 자체가 노이즈의 원천이 되고 이 노이즈를 차동 노이즈라고 앞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따라서 직렬 아크 고장 지점에서 발생하는 이제 빠르고 불연속적인 변화를 노이즈의 원천으로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제안하는 PCB 통합 가능 센서의 이제 구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PCB 통합 가능을 하기 위해서는 PCB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일단 먼저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구리판과 FR4 판들로 이루어진 다층으로 먼저 프로토타입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제안한 센서의 프로토타입이 이렇게 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구리층은 이제 실제 전력선과 중성선으로서 전선의 역할을 맡게 되고, 중앙의 전력선 쪽 구리선과 중성선 쪽 구리층이 겹쳐 있는 면을 이제 커패시터로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4리디드 구조의 커패시터 구조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커패시터를 감싸는 코일로서 전체적인 센서의 구조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커패시터를 충방전할 때의 전류로 인해서 커패시터 내 외부에 이제 자속의 변화를 유도하게 되고,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코일의 유도 전압을 측정해서 센서의 출력으로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제안하는 센서 빌딩 블록으로서 이제 왼쪽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리판과 FR4층을 사용을 하였고, 일단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이 두께 자체는 0.5mm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제안하는 센서는 굉장히 MLCC 커패시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MLCC 커패시터는 이제 커패시턴스의 증가를 위해서 내부 구리 전극을 이제 번갈아서 적층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회로이론적으로 커패시턴스의 병렬 연결이기도 하고, 내부 유전체의 재료나 전극의 재료만 다를 뿐, 지금 MLCC 커패시터와 제안하는 센서는 구조상 굉장히 동일한 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적층 방식은 제안하는 센서는 지금 4개의 구리층으로 전극이 구성되어 있는데, MLCC 커패시터와 같이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전극을 배치할 수도 있고, 최외곽에 같은 극성의 전극 2개를, 그리고 내부에 다른 극성의 전극 2개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제 지금부터 서로 번갈아 가면서 전극을 배치하는 것을 1212 포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외곽에 같은 극성의 전극 2개와 내부에 2개를 배치하는 이런 포맷을 221 포맷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극판 거리가 이제 동일하고 전극판 넓이가 같고 같은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론상 2개의 구리판으로 만든 커패시턴스 대비 1212 포맷 같은 경우는 3배의 값을, 1212 포맷 같은 경우는 2배의 커패시턴스 값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을 위한 빌딩 블록을 이용해서 커패시턴스 값을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103 피코페럿 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포맷별 임피던스 측정 그래프를 확인을 해보면, 측정 그래프는 지금 4294A 임피던스 애널라이저로 측정을 진행을 했고요. 4294A 내부의 등가 회로 모델은 ESL과 커패시턴스와 ESR 직렬로 구성되어 있는 등가 회로 모델로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1212 포맷의 커패시턴스 같은 경우는 213 피코페럿, 1221 포맷의 커패시턴스 같은 경우는 121 피코페럿으로 2장의 구리 극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커패시턴스는 67 피코페럿 정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즉 이론상으로 약 2배와 각각 3배에 해당하는 커패시턴스 값을 실제로도 가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주목할 만한 점은 여기서 1212 포맷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 공진 주파수는 약 68MHz로 측정이 되었고, 1221 포맷 같은 경우에 자기 공진 주파수는 약 89.7MHz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 자기 공진 주파수가 굉장히 고 주파수 대역대에 있는 것은 이제 후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의도된 바가 있습니다. 100kHz와 1MHz에서 각각의 포맷에 대해서 지금 임피던스 측정 그래프를 보면 1212 포맷 같은 경우는 6.5kΩ에 해당하는 높은 임피던스 값을 100kHz에서 가지고 있고, 1221 포맷 같은 경우도 10.8kΩ이라고 하는 높은 임피던스 값을 100kHz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 수백 kHz 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정상 동작 시에서도 이 수백 kHz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주파수 대역을 수메가헤르츠에서 수십 메가헤르츠로 한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저주파수 대역대에서는 높은 임피던스를 가질 수 있게 의도한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C4420이라고 하는 게이트 드라이버 IC를 활용을 해서 직렬 아크 고장을 모사하게 되었습니다. 직렬 아크 고장 시에는 이제 아크 발생쯤에서 순간적으로 이제 전압이 변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는 매우 큰 DVDT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매우 큰 DVDT로서 순간적으로 센서의 커패시턴스를 충방전시키게 되는데, 이 아크라고 하는 현상 자체가 굉장히 불규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험으로서 이 임의의 DV와 DT로 아크 생성이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아크 생성을 이제 활용한 검증에 앞서서 센서 출력의 선형성의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선형성 검증을 할 수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TC4420의 게이트 드라이버 IC를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TC4420이라고 하는 게이트 드라이버는 모스펫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기생 커패시턴 CL을 빠르게 충방전시키는 용도로서 사용이 됩니다. 또한 TC4420은 공급 전압 VDD를 4.5V에서 18V까지 인가할 수 있는데, 이 4.5V에서 18V까지 인가할 수 있는 이 조건이 우리가 원하는 DV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또한 TC4420은 통상 이제 25나노세컨드 정도의 매우 짧은 라이징 타임과 폴링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T가 굉장히 짧은 그런 상황을 묘사할 수도 있고요. 또한 TC4420 자체는 수천 피코페라드의 커패시터를 충방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백 피코페라드를 가지고 있는 센서의 커패시턴스를 충분히 충방전할 수 있는 그런 IC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TC4420 게이트 드라이버 IC를 활용하여서 제한하는 센서의 이제 선형성을 검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프로토타입 센서를 이용해서 TC4420 IC를 이용해서 선형성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셋이라고 할 수 있고요. TC4420을 사용을 해서 18V를 입력 전압으로 줬을 때 충방전 과도 이벤트 중에 전압과 충전 전류와 센서 출력의 전압 파형을 각각 나타내었습니다. 상단에 있는 것이 1221 포맷이고 하단에 있는 것이 1212 포맷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1221 포맷 같은 경우에 임피던스가 더 높기 때문에 센서를 충전하는 전류 자체는 더 작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21 포맷이 240mAh의 피크 값을 가지고 있고 1212 포맷이 380mA 정도의 피크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점은 비록 충전 전류가 지금 1221 포맷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센서 출력으로 나타나는 이 전압의 피크 값은 오히려 1221 포맷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크 투 피크가 더 크기 때문에 동일한 아크 전압 변동 대비 아크 전후에 더 명확한 차이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토타입과 이후에 PCB 인터그레이터블 센서는 이러한 1221 포맷으로 제작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TC4420 사용 중에 이제 충전 과도 이벤트 중에 전압 변동을 6V에서 18V까지 쭉 증가시켰을 때 충전 전류와 센서 출력 전압의 선형성을 왼쪽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이제 프로토타입에 대비 이제 PCB 통합 구조를 구현을 하게 되었는데요. 프로토타입 대비 변경점으로서 기존엔 프로토타입에서는 0.5mm 두께의 구리와 FR4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14온스 per feet square 규격입니다. 따라서 기존 PCB 통합 목적상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통상 사용 두께인 1에서 3온스 per feet square에 해당하는 두께로 대체를 해야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리층으로 지금 전력 전달이 직접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리층에 대한 전류 전격도 마찬가지로 고려를 해야 되고, 3온스 per feet square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 25도씨 실온에서 약 10도씨 온도 상승 그리고 20A 전류 전격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필요한 구리 패턴의 폭 자체가 16.23mm라고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센서의 구조상 이제 두 층으로 전류가 이제 각각 분할되기 때문에 10A 전류 전격 조건을 감안한다고 하면 필요한 구리 패턴의 폭이 6.23mm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약간의 마진을 두어서 최종적으로 8mm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PCB 공정상 이제 모든 유전체층에 FR4라고 하는 균일한 그런 유전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FR4층과 커플 레이어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접착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프리프레그라고 하는 그런 접착제도 중간중간에 층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된 프리프레그의 유전율이 4.45에서 4.74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어서 FR4의 유전율이라고 할 수 있는 4.6과 이제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이제 거의 유사한 재질이라고 이제 간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두께도 균등한 프로토타입 대비 층간마다 이제 공정상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토탈 PCB 두께는 2.4mm로 설정하고 중간중간에 커플 레이어의 두께와 FR4와 프리프레그의 두께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의 두께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코일 구조는 이제 두 가지로 선택이 가능한데, 사용자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수동으로 권선을 감는 방법이 있고, 이제 PCB 패턴과 층을 관통하는 이제 비아들로 루프를 형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완전한 PCB 통합을 위해서 두 번째 방법으로 최종 센서의 형성을 결정을 하였고, 패턴과 비아로 구현한 턴수는 11턴, 그리고 샘플링 저항은 100옴으로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험 환경은 차동 노이즈를 측정하기 위해서 F33-1이라고 하는 RF 전류 프로브를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이 전류 프로브는 대역폭이 10kHz에서 200MHz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DM 노이즈 모니터링용으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70193이 전류 프로브와 SI9010 전압 프로브 역시 다 각각 100MHz 대역폭과 50MHz 대역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주파수 대역까지의 정보를 다 포함하는 그런 실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험 환경이 3장과 변경한 점은, 3장 대비 변경되어 있는 점은 3장에서는 케이블 스페시맨으로 사용되어 있는 그런 아크 생성기를 사용한 반면 이번 4장에서는 탄소봉과 구리봉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크 생성기로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4장의 초입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작은 아크 에너지에 대해서 실험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사용한 7가지 부하는 3점과 동일한데, 여기서 사용한 저항성 부하는 이전에는 1100W에 해당하는 레지스티브 로드를 사용한 반면, 여기는 더 작은 그런 부하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550W의 레지스티브 로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테스트 구성도 컨피규레이션 A, B, C, D는 3점과 동일하지만 여기에 추가로 EMI 테스트를 위한 구성을 추가를 했습니다. 제한하는 센서가 지금 EMI 테스트를 위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엑스커패시터의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EMI 회로가 여기에 추가되어 있을 경우에 그만큼의 회로의 신호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까지도 확인하기 위해서 EMI 테스트를 위한 구성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실험 검증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부하 전류의 직렬 아크 사고 전후에 이제 외국 측면에서 보면 지금 중앙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1번에서 보시듯이 아크 전후에 전류의 불규칙성이 케이블 시료 대비 현저히 낮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 동작 시에도 지금 급격한 변화 탐지가 발생할 수 있는 침견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2번에서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센서의 아웃풋에서 조광기의 부하를 발생했을 때 정상 동작 시에서도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라이징 엣지가 발생을 해서 급격한 변화가 탐지가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광기의 경우는 별도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저 항목들을 제거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거로서 생각이 되고요. 밴드 2 대역에 해당하는 높은 센서 임피던스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정상 동작 시에도 밴드 2의 대역에 주파수 성분 노이즈를 가지는 부하가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의 그래프에서 보시면 3번 항목에 해당하는 그래프인데, 지금 컨피규레이션 A의 형광등 부하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 동작 시에서도 수십 kHz에서 수백 kHz 대역의 주파수 성분 노이즈를 가지는 부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331이라고 하는 지금 이 RF 커런트 프로브에서는 이 대역의 주파수가 성분이 확인이 되지만 센서 아웃풋에서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센서 자체가 지금 그 대역에서 굉장히 높은 임피던스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감쇄되어 있기 때문에 추적되지 않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저항성 부하에서의 감지 가능성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1100W를 사용했던 케이블 시류 대비 550W의 저항성 부하에서도 지금 센서 아웃풋을 확인해 보면 확연히 아크 발생 전후의 차이가 명확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센서와 동일 역할의 EMI 필터가 구성됐을 때 이제 또 측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0.22 마이크로페럿에 해당하는 엑스커패시터가 이제 EMI 필터의 엑스커패시터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커패시터 자체에 이제 자기 공명 주파수로 측정을 해보면 약 2.9MHz의 성분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EMI 필터 구성 조건을 따르게 되면 2m의 전력선이 연장이 되게 되는데 2m의 전력선이 연장과 더불어 0.22 마이크로페럿의 엑스커패시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자기 공명 주파수가 290kHz로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IEC6606에서 EMI 필터 구성 조건에서 목표로 하는 최대 감쇄 대역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센서의 목표 대역 역시 감쇄가 되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이제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높은 임피던스를 가지고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낮은 임피던스 대역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 EMI 필터가 연결이 됨과 동시에 목표 대역 역시 감소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센서 출력의 ADC 해상도를 자체를 올리거나 혹은 모니터링 범위를 줄이는 방식의 추가적인 모드의 변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통상 사용하는 ADC가 지금 12비트라면 적절하게 ADC 해상도에서 감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실험 결과 자체가 모두 8비트 해상도의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EMI 필터 구성 조건이 달려져 있지 않은 경우는 채널 3에 해당하는 센서 아웃풋의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800mV로 이제 측정을 하다가 이 EMI 필터가 구성이 되는 조건에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80mV의 범위로 제한을 해서 진행을 해 보니까 이제 아크 발생 전후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4장의 결론은 3장처럼 아크 에너지가 큰 경우가 아닌 이제 아크 에너지가 작은 직렬 아크 고장이 발생했을 때 왜곡이 적은 전류파형의 사고 전후 변화를 특성으로 활용한 알고리즘의 성능이 보장할 수 없다는 데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크 발생 지점에서 이제 전도 방출되는 차동 모드 노이즈를 활용하는 커패시터 구조의 센서를 제안했고요. 차동 모드 노이즈는 살펴본 대로 수십 kHz와 수십 MHz 대역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제한하는 센서는 정상 동작 시에도 그 성분이 관찰되는 kHz 대역에서 높은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가헤르츠 대역의 DM 노이즈에 대한 통로로서 엑스커패시터 역할을 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커패시터를 충방전하는 전류의 변화를 유도전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코일 구조를 형성하여서 직렬 아크 고장 검출용 센서의 출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제한하는 센서는 이제 구조상 구리층과 FR4로 구성된 PCB 형태로 제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존 차단기 내부의 PCB에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하는 센서를 IEC 6606에서 규정한 4가지 시험 구성과 7종의 서로 다른 부하 조건을 기반으로 변화를 확인해서 센서로서의 성능을 검증하였습니다. 본 졸업 논문에서의 결론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화재의 주요 원인인 아크 사고를 감지하는 아크 차단기 알고리즘과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에 대해서 제안을 하였고요. 제한하는 근사 엔트로피 기반의 직렬 아크 사고 알고리즘은 저연산 성능 기기에서도 구동 가능하고 IEC 6606이 제시하는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94.79%의 정확도로 사고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한하는 센서는 아크 차단기 내부 PCB에 통합 가능한 형태로서 낮은 아크 에너지를 가지는 조건에서도 EMI 필터 구성을 포함한 IEC 6606이 제시하는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정상 동작과 직렬 아크 사고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고요. 이 두 가지 알고리즘과 센서를 활용한다면 아크 차단기 설치 의무화를 대비해서 아크 차단기의 성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박사 졸업 논문 1차 본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